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아파트 증여가 감소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증여가 많았던 강남 3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60% 이상 줄었는데요. 반면에 인천과 충북, 부산과 제주도는 오히려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따라 아파트 증여가 늘고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아파트 증여 열풍이 불었던 건 보유세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현금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크고 향후엔 집값이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보단 증여를 선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가 일부 살아난 지역은 굳이 증여하지 않고 매매를 선택한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인천, 충북, 부산, 제주 지역에선 오히려 증여가 늘었을까요? 그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조정받았을 때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보다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이 회복된 지역은 매매를,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증여를 선택한 거네요. 8월 2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스위스 알아봤는데 예. 시계 산업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제약 강국이다. 이거는 새롭게 안 사실이었어요. 아마 예. 청취자분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이거는 옛날 알프스 고도에 따른 여러 가지 식물이 있기 때문에 약초를 구하기가 더 쉬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융산업 얘기하다가 네, 맛만 맞습니다. 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봄이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 사태까지 나면서 유럽의 은행들이 주목을 받고 특히 그중에서도 또 스위스의 금융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스위스의 금융산업 규모부터 얼마나 됩니까? 예, 많은 분들이 스위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산업인데요. 예. 그게 사실 제대로 짚으신 거 맞습니다. 금융산업의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1945년, 그러니까 스위스가 본격적으로 저희는 이제 2차 세계대전 통해서 보셨죠. 돈 어디다 맡기기 불안한 분들 전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라는 그 이정표를 찍었던 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1945년 통계를 봤었을 때 벌써 그 당시 스위스 GDP에 비해서 해외 고객들이 스위스 은행에 맡긴 돈의 양이 스위스 GDP의 10배가 넘습니다. 지금은 더 높죠. 더 높겠죠. 예. 그래서 스위스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GDP보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산업의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스위스는 나라의 GDP 규모보다 그 나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훨씬 몇십 배, 100배 가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금융업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들어왔고 여기에서 지금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예. 그냥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일이 국가 경제 생깁니다. 정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다 해외 고객들이 돈을 맡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 해외 고객이 결국 외국, 국제적인 경기에 따라서 돈을 찾고 빼고 이런 게 많을 텐데 그거에 너무 크게 스위스 경제가 휘둘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산도 짜고 지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해외 고객들의 의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국가 예산을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위스가 이렇게 금융산업이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고 유지해왔던 이유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밀주의 예. 이것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은행업의 본질이라고 하면 돈을 예금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다음에 그 이자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예대 마진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업이 기본적으로 은행업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스위스 은행은 그런 예대 마진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은행업을 전개한 게 아니라 뭔가 귀한 것 아니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그냥 일종의 키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맡겨놓는 거 있죠. 예. 그리고 개인들의 자산을 내가 너무 많으니 어디 어느 뭐 상가 건물을 아니면 뭐 와인 농장을 팔아라 사라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철저히 개인의 사설 금고 같은 역할로 발달해온 예. 굉장히 독특한 은행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개인의 어떤 사설 금고 역할을 하기 위해선 예. 일단 첫째로 필요한 게 비밀이에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 지갑 사정이라는 건 주머니 사정이라는 건 네. 굉장히 은밀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프라이빗 뱅킹은 비밀주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전에 뭐 경제사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중세 때 유럽은 돈놀이 하는 걸 금기시했거든요. 종교적인 이유로. 예, 그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초창기에 이자를 허용해줬던 국가 중에 하나가 1387년 바로 스위스에서 이자 받는 걸 허용해준 법안이 통과됐어요. 아, 그럼 중세의 돈 많은 귀족들은 웬만하면 스위스로 돈을 넣고 싶어 했겠군요. 그리고 그런 돈을 관리해주고 자기가 돈을 어떻게 보면 벌 수 있는 이자를 허용했으니까요. 네네. 그런 업이 성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은행가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는 게 처음 이제 스위스가 그 초창기 어떤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네. 1387년에 법안 만든 것 때문에 여태까지 스위스의 금융산업이 발달했다면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잖아요. 많은 그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은 딱 요거 하나 봅니다. 뭐냐면 예. 스위스는 탈세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탈세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죠? 이게 탈세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납세 의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 세계에서 자국에도 좋은 은행들이 많을 텐데 네. 그 은행에 돈을 안 맡겨놓고 굳이 2억 말리에 있는 스위스에까지 와서 거액의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네. 그 돈이 뭐라 그럴까요? 투명한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자금을 충분히 은닉해 주려면 스위스 자체도 우리는요 뭔가 세금을 적절하게 안 내신 분들이 여기 자금을 넣어놓으셔도 이거를 탈세 자금이라고 해서 해외 공조 수사를 통해 그 나라 당국에 협조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고객님 해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맡기려고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탈세에 대해서 뭐 이게 굳이 큰 범죄라는 그 법 조항이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탈루해서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가가 스위스에다가 돈을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 검찰이겠죠? 네.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계좌 정보를 좀 알려달라. 그쪽에 얼마를 지금 내놓고 저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자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네. 수입을 알고 싶어서 거래 내역을 달라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전혀 안 줍니까? 예, 원래 안 줍니다. 예. 근데 하도 국제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 네. 일부 협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최근 스위스의 금융산업이 약화된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까 크레딧 스위스가 뭐 사태가 불거져서 뭐 결국 파산했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서두에.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던 스위스 금융회사들이 왜 요즘 이렇게 부실부실해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금과 억조처럼 여겼던 비밀주의와 탈세에 대한 수사 협조라든가 국제적 경조에 대해서 불응했던 그동안의 기조에 대해서 워낙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 지금은 일부 협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대신 신흥 금융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두바이라든가 몇 군데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스위스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탈세에 대해서 우리 협조 잘 안 하고요. 비밀주의 우리 스위스보다 더 강화해서 지켜드립니다. 하면서
스위스 계좌를 일로 땡겨오는 국가들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바로 스위스의 딜레마죠. 그 우리나라의 그 뉴스들을 보면 조세 회피처라고 해가지고 네. 처음 들어본 나라들의 맞아요. 거기에 뭐 예금을 했다 이런 버진 얘기가 나오곤 아일랜드 하는데 등등. 그러면은 두바이가 이제 스위스를 대신해서 비밀주의를 가지고 있는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이미 많이 왔고요. 아, 그렇군요. 최근 두바이의 자금들이 국제적으로 되게 많이 밀려 들어왔는데 그 밀려 들어온 경로는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러시아 재벌들이 두바이의 계좌를 엄청 많이 튼 거예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구 열강 세력들과의 협조가 좀 더 공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 그쪽에 돈을 맡겼다가는 괜히 뭐 러시아 뭐랄까요 정부와 결탁한 금융 재벌들의 계좌다 계좌 막거나 그거를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러시아 재벌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런 서구 열강 세력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있는 일부 국가 중에 하나가 중동이다 생각해서 대거 자금을 두바이에 많이 예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어쨌든 스위스가 요즘에 뭐 나토에 가입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두바이 쪽으로 러시아 부호들이 돈을 옮기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스위스는 외국인들의 탈세에 대해서 뭐 범죄라고 생각 안 한다면 내국인들이 탈세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면. 그렇죠. 그런데 내국인의 탈세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예를 들어서 5개를 꼽아라 그러면 무조건 스위스가 들어갑니다. 세금을 많이 안 걷어요. 안 걷어요. 내국인들에겐 거의 안 걷어요. 대표적으로 법인세율 같은 경우 8%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세 표준으로 돈을 많이 못 버는 기업 가장 낮은 수준에 적용되는 게 우리가 9%고 2억만 넘어도 우리는 19% 적용하거든요. 20억이 넘었을 때는 200억이 넘었을 때 21% 적용해요. 그러니까 200억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20% 이상 세금을 내는데 스위스는 법인세 8% 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만 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개발에 돈 썼다 하면 공제율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이 8%도 거의 대부분 안 낸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세수라는 게 어쨌든 내국인들에 대한 세금보다는 외국인들에게 걷는 세금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스위스의 어쨌든 비밀주의가 일부 폐지가 되면서 금융산업이 그러면 경쟁력이 지금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계속해서 약해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그럴 분위기예요. 스위스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주의만 가지고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차라리 비밀주의를 좀 완화하는 대신 서구 많은 국가들과의 협조를 더 이끌어내는 게 전략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토 가입도 그런 행보 속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랑 영국도 어쨌든 금융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한데 스위스의 금융산업과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프라이빗 뱅킹 이건가요? 다른 차이점도 또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적인 금융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들 국가들의 금융산업의 어떻게 보면 불황은 세계 경기 순환 주기와 일치해요. 경제 좋으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으니까 돈 많이 맡길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투자한다는 사람 많을 테니까 돈 빌려주고 또 이자놀이 잘할 거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세계 경기 주기와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북새통이 나면 야 이거 돈 이거 여기 놔뒀다 큰일 나겠다. 안전한 스위스로 옮겨놓자 해서 뭔가 국제사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스위스 금융회사들은 떼돈을 벌고 오히려 국제사회가 안전하면 고객들이 잘 안 찾아오고 그러니까 스위스의 금융산업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그 어떻게 보면 경기 주기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또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고요. 있죠. 금융산업 하면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나라에서 금융업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고객들이 이게 좀 신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송경제에서 역시나 박정호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그 나라에 발달된 산업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근저에 깔린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산업을 발달시킨다는 건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우리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래 입지 못하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우리 이런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보자라고 결정을 할 때 이게 우리에게 맞는 옷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네. 맞는 옷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는 옷처럼 바꿔서 그 산업을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육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스위스가 그런 차원에서 금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에게 맞는 형태로 옷을 바꿔 입었다.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위스는 어떻게 보면 많은 유럽의 다른 나라의 귀족이나 왕실들이 그 돈을 맡기러 찾아온 게 은행업의 발달의 큰 바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은행업의 발달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억 만리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맡겨도 되나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예. 근데 스위스 은행법이 어떤 게 있냐면 무한 책임 법이 있었습니다. 무한 책임. 예, 우리 흔히 주식회사라고 하면 그 주식회사에서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예.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위스 은행업에 종사했던 설립자들은 우리는 동업자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고객님이 돈을 못 받을 리는 없습니다. 무한 책임으로 다 보증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쟁력의 상징적인 문구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금 5천만 원까지 한도만 보장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없다. 마음 불안해요. 예. 근데 스위스는 그게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무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냐? 그것도 동업자가 연대해서 우리가 야, 네가 는 돈이 더 적지만 내가 던 돈이 더 많지만 나도 더 낼게. 고객 돈은 무조건 무한 책임 져주자. 이 생각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스위스는 알프스잖아요. 예. 등산. 우리가 등산할 때 높은 빙벽을 올라갈 때 서로 몸을 로프로 묶죠. 연대 책임과 공동 책임과 공생 공존이라는 게 아예 문화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시간에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은 예. 어쨌든 나라의 문화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럼요.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등산 로프를 통해서 이미 한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고 그 다 같이 죽기 싫으면 그 사람을 이끌어내야 된다. 예. 이런 그 어떤 가치관이 공고했던 지형에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예, 그런 게 제일 큽니다. 예, 알프스 때문에 생긴 연대 문화 덕에 무한 책임을 얘기하게 됐고 그래서 고객은 그걸 믿고 계속해서 스위스에 돈을 맡겼다 이런 얘기네요. 네. 교수님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7035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답 가능하시면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위스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나요? 아니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나요? 네, 아까 정확한 지적 해주신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이자보다는 오히려 수수료를 낼 때가 많습니다. 프라이빗 뱅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상업은행들이 하는 그런 예대마진 남기는 그런 이자놀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건 어디다 맡길 수 없는 그런 고가의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하기 힘든 것들을 대신 맡겨주는 것이니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가 오히려 더 큰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수익원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질문 주신 7035님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쿠폰을 또 드려야죠. 퀴즈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생뚱맞을 수 있는 퀴즈일 것 같은데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이야 기대됩니다. 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그리고 앞뒤가 똑같은 이 사람입니다. 잘 했나요? 예. 뭐 저나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앞으로 저한테 그런 표정을 쳐다보지 마세요. 똑같은 분이 뭐. 괜히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괜히 했네요.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법정 휴먼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땡땡땡. 네. 누구일까요? 뭐 힌트 주셔야죠. 예, 힌트 그렇게 이분이 스스로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박치기, 정치기, 우치기, 하면서 그 어떤 그런 조남을 가진 가상의 드라마 주인공이었죠. 예. 웅투더 영투더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문자로만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분 중에 3분 뽑아서 커피 쿠폰 2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1분도 안 남았는데 금융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스위스 금융산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게 수건 과제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금융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모든 큰 기업들은 위계라고 해야 될까요? 상하 문화 이게 공고하죠. 예. 그래서 뭔가 소소한 걸 하기 위해서라도 저 높은 선까지 결제가 올라갑니다. 예. 근데 금융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예. 왜냐하면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주가 요동치고 금리 요동치고 해외 시장 바뀌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은 팀장급에 해당되는 실무자가 가진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무자의 권한을 충분히 이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경우가 그런 문화가 없어 봤기 때문에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위스의 금융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예,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예, 매주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식 리딩방 이것 때문에 오셨죠? 네. 예, 요즘 이것 때문에 참 억울한 사연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뭐 유명 애널리스트가 비공개 알짜 주식 정보를 당신에게만 제공해 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한 번씩 이상은 문자 받아보셨을 건데요. 많은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 리딩방, 주식 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또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리딩방 때문에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실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십시오. 조세영 대표 변호사님께서 해결해 드립니다. 주식 리딩방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뉴스나 뭐 저도 사실 뭐 저한테 누가 이렇게 막 리딩방을 보내요. 예. 근데 정확히 뭔가요? 네, 주식 리딩방이라고 부르는 이 단체 채팅방은요.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을 이끌어준다라는 의미의 리딩으로도 해석이 되고 네. 또 주식 종목이나 정보를 읽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이라는 중의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정보를 자문해주는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주식에 대한 정보 준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내가 그냥 보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뭐 정보만 주고받는 식의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불법으로 유사 투자 자문 행위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수법을 살펴보면 우선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냥 문자를 보냅니다. 뭐 유명 투자 자문가 땡땡땡이 소개하는 주식 정보, 3개월 수익률 130% 보장, 원금 보장, 전액 환불 가능이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런 문자 보고 괜찮은데 싶어서 뭐 무료 단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싸한 뭐 자기들이 수익을 거둔 증거들을 막 보여주면서 여기서 자문을 받았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막 몰고 갑니다. 네. 그 이후에 유료 자문으로 이제 전환을 하자라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오픈 채팅이나 유튜브 방송, 주식 투자 카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VIP 회원방으로 운영을 하면서 가입비로 얼마, 뭐 정보 제공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고액으로 결제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비공개 알짜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에 성공하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엄청 혹하게 말은 하지만 네. 알고 보면 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이런 형태로 전개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난 6월에 뭐 뉴스가 났었는데요. 검찰이 주식 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일삼은 운영자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2022년에 무료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8개 종목을 추천한 후에 이게 선행 매매라는 방식으로 총 3억 6,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선행매매가 뭐예요? 네, 선행 매매라는 거는 좀 이름은 어려운데 되게 그냥 사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미 별로 크게 가치가 없는 주식 종목들을 이미 매수해서 보유를 아, 하고 있습니다. 저가로 예. 매수를 해서. 근데 이 사실을 숨긴 채로 이 리딩방 회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주식이다라고 소개를 해서 고가로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해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몰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식 가격이.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버리고 고객들은 큰 손실을 입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평균 2,4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요. 아주 인기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이 요즘 이것 때문에 수사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슈퍼개미라고 잘 알려진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 씨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방송에서 자기가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자기가 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반복적으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액 58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58억 원이요? 네. 2021년부터 2022년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인데 우리는 다 손실 보고 있는데 혼자 58억을 벌었네요.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리딩방 운영자도 있었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려면 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도록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업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리딩방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편이고요. 이 해당 운영자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냐면 주가 조작 세력이 있는데 이 주식의 최대 주주 지분과 경영권 양수도에 개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회원들을 선동했는데 실제로는 뭐 이런 일은 없었고요. 약 300여 명의 회원이 1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와, 300명이 150억 원이면 다들 거액 투자자들인데 더 악질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상장 주식 가지고 장난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네. 한 리딩방에서 관계자 23명이 검거되고 이들 중에 간부급 4명은 구속까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4개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여기가 곧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뭐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원래 이 액면가가 100원에 불과한 주식이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최대 18,000원에 팔아치우는 수법을 썼습니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잖아요. 이 점을 악용한 건데 실제로는 이들이 주식 거래를 유도한 이 회사들은 애초에 뭐 상장할 계획조차 없었고요. 예. 일부 업체는 거래한 이후에 폐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당들은 이 리딩방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이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2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냈고요. 예. 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상장 주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주로 노렸습니다. 개인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허위 정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흘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고단위 수법은 아예 우리 주식 거래하는 앱 있잖아요. 그걸 가짜로 만든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면 진짜 정말 아예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렇죠. 건데요. 이 고객 스마트폰에 가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보통 MTS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깔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 실제로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들은 리딩방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계좌에 예수금을 입금하고 그들이 제공한 파일을 이제 스마트폰에 깔았죠. 그 앱을 깔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시에 따라서 언제 매수해라, 언제 매도해라 하는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는데 뭐 그 믿었던 인증글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고 했었는데 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수록
투자금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MTS 프로그램 자체가 가짜였고요. 예. 처음에 계좌에 입금한 순간부터 이미 그 돈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고 이야.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놀아났던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선행 매매부터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곧 상장된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에 아예 주식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가지고 장난치는 거, 진짜 수법도 다양한데 가장 일반인들에게 속이기 쉬운 방법은 유명 누군가가 이거 추천하는 거다, 이런 광고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다 사칭이거든요. 예. 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전문가 이름을 팔면 누구나 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취하는데 당연히 거의 대부분은 사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전문가분들도 너무 골머리를 썩히시더라고요. 예.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오픈 채팅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리딩방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뭐 그 사람인 줄 알고 실제 항의도 많이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불법 리딩방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요? 뭐 신고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리딩방 유도 문자를 받고 들어가 보면 이게 불법 선행 매매나 불법 유사 투자 자문 행위를 하고 있더라, 이런 걸 아시게 됐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하시면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도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고는 되게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런 리딩방에 돈을 지불한 상태에서 신고된 뒤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환불은 쉽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이 단계별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철회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 판매나 아니면 전화 유도 판매에 해당이 되면 계약서를 쓴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그냥 단순히 변심에 의해서 철회를 하더라도 전액 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이용하셔서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시면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봐지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전화유도 판매인지 전자상거래인지가 좀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주장을 해놓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말로 한번 협상을 해보는 단계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주장과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법적 주장을 다 써서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뭐 당신이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또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압박할 수 있는 문구를 어느 정도 써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증거로도 남기고요. 예. 그리고 또 사전 합의를 하기 위한 진행을 한번 해보는 단계입니다. 음. 근데 저희가 해보면 실제 내용 증명만으로도 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는 내용 증명 보내거나 아니면 청약 철회 주장하는 거 이건 아무 소용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걸로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2단계에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리딩방 운영자가 난 절대 못 준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단계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으로 환불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단계에서도 결국 해결이 안 된다 하면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사기 행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주식 리딩방 사기에서 방장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식으로 속였다. 라는 게 드러났다든지 아니면 수익률을 허위로 광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단체 카톡방을 요즘은 뭐 이렇게 허위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해서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였다든지 아니면 유명인 행세를 하고 사칭을 해서 속였다든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했다라는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려고 하면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고소도 할 수 있고 또 유사 투자 자문업을 신고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초과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비라는 명목이나 아니면 교재비, 네. 정보 제공비 명목으로 이 수수료를 초과하는 많은 돈을 받아갔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반환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돈을 받아간 리딩방 운영자나 법인이 자력이 있다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가압류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중에 승소하고 나서 이제 집행하기가 좋아지니까요. 네. 이런 부분까지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환불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걸 텐데 있습니까? 네, 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악질적으로 정말 그냥 중국에 서버가 있고 아예 완전히 거짓말만 해서 뜯어가는 그런 케이스는 환불받기가 어렵겠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환불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서 환불받은 사례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리딩방 운영자가 어떻게 이제 광고를 했냐면 투자금 손실 보상을 보장하고 1년 동안의 수익을 약속한다라는 광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와서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예. 피해자는 이 운영자로부터 몇 개 종목을 추천을 받고 매수했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벌써 1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운영자에게 문의를 하니까 그냥 기다리라 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지 46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운영자 측은 이게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사실은 1개월만 유료 계약 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 서비스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당신은 한 달이 지나버려서 약관상 환급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환급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아니 1년 상품 계약했는데 갑자기 1개월 유료, 11개월 무료. 야, 이거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결국 한국소비자원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네, 이게 계약 자체가 방문판매법상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이 되거든요. 처음에 문자 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에 따르면 운영자는 고객에게 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 건에선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약관법에 따르면 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한 의무도 있는데 설명도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됐고 만약에 운영자 측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다 하더라도 1년 중에 유료 계약 기간을 1개월로 해서 이용료를 산정하면 나중에 계약 해지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발생하는 위약금이 너무 많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또 약관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총 계약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이용료와 해지 수수료를 계산했는데요. 계약 금액이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용 기간이 46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날짜로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25만 2천 원이 나왔고 또 위약금을 산정을 하면 남은 이용요금의 10%만큼인 17만 4,800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0만 원에서 이 두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57만 3천 원을 환급해라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준비해 오신 것도 더 많은데 질문 하나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서 빠르게 제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최태영님께서 정식 주식거래 HTS 뉴스 공시란에 종목 예측 정보 등을 띄우는 건 사기일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공식적인 증권사에서 주가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거는 그걸 제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계좌를 그 금융당국에 오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매매 같은 걸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가 잘못해서 선행 매매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한 건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내용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컨츄리 꼬꼬의 김미입니다. 오늘 증여와 리딩방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우영우죠.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1474번, 그 다음에 3768번님, 그 다음에 1786번님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